안녕하세요. 세미나 11. 오늘은 243페이지 13장 충동의 분해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분할, 자기 안쪽으로 접혀있는 어떤 테두리의 위상학적 도식화를 통해 통상 분석 상황이란 잘못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어떤 것을 위상학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위상학은 이접되어 있으면서 연접된 지점, 분리되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장에서 다른 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결합을 이루면서 경계가 되는 지점, 분석가의 욕망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이런 식의 자리매김이 오랜 분석 경험 및 이에 대한 이론적 진술들을 통해 축적된 개념과 실천의 모든 길목들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제가 분석 경험의 본질적인 것이라 예고했던 네 번째 개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충동 개념이지요. 예, 무의식, 전이, 반복, 그 다음에 충동, 이 네 번째 개념을 주목하자 이거죠. 1번 244페이지. 이 개념이 프로이드에 의해 전적으로 새롭게 제시된 개념인 한 우리는 오직 프로이드의 의거에서만 그 개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트리브, 욕동, 충동은 심리학이나 생리학에서뿐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용어입니다. 프로이드가 이 용어를 선택한 것도 분명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이 트리브에 특별히 아주 특수한 용법을 부여했습니다. 트리브라는 용어가 분석 실천 자체 속에 너무나 완벽하게 통합된 나머지 그 용어의 과거가 감쪽같이 숨겨질 정도였죠. 무의식이라는 용어의 과거가 분석이론에서 그 용어의 용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리브라는 용어도 하나같이 우리 경험의 근원적 소요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고 있죠. 우리 경험의 근원적 소요라는 것은 우리 경험의 근원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원적 개념. 우리의 정신분석 경험의 근원적인 개념 또는 근원적인 원인, 이걸 일컫기 위해서 트리브란 용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간혹 이에 근거해 무의식에 관한 재학설이 분석가라면 누구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충동적인 것을 무시하고 주지화, 관념화해버린다고 주장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줄 안에 보면 물론 제가 지성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그런 비난을 처리하겠지만 어쨌든 충동에 대한 락강의 학설에 대해서 그거 주지화야, 관념화야 라고 비판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실제로 분석 경험 중에 우리는 비록 억제를 통해서일지라도 억제 불가능한 어떤 것과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억제를 통해서도 억제 불가능한 어떤 것과 대면할 수 있다. 억제한다는 건 뭐죠? 드러나야 할 게 어떤 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예요? 억제 불가능한 게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기를 충동하는 것은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드러나려고 충동적으로 이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 상황 속에서 억제할 수 있겠어요? 그게 드러나는 게 바로 증상, 꿈, 착오, 실수, 반복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거기에 억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 이는 그 너머에서 밀고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슈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뤄야 할 각각의 사례에서 임상적 중요성을 갖는 충동이라 불리는 요소를 인식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성인 분석 속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아동을 치유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충동이 최종적 소요,
시원적인 것, 원초적인 것을 지칭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의식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에 기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선 그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마치 충동처럼 올라오는 것, 그것은 유기체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신체적인 것이다. 유기체적인 어떤 것이다. 유기체적인 어떤 것이다. 유기체적인 차원이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와 관련이 아주 깊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육체적인, 신체적인 욕구와 아주 관련이 깊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발견되는 충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유기체적인 속성이 다분하다 이거죠. 근데 락강이 말하는 충동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과연 충동과 관련된 문제가 유기체 영역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쾌락 원칙을 넘어서의 한 대목에서 프로이드가 언급한 충동, 트리브는 유기체의 삶 속에서 die Äußerung der Trägheit, 즉 관성의 어떤 발현을 대표한다는 구절은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유기체의 삶 속에서 관성의 어떤 발현, 이걸 과연 충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충동이 그렇듯 관성에 의한 고정, 즉 고착, 픽시에롱에 대한 언급만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개념일까요? 충동이? 그런 간단한 개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관성에 의한 고정,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관성의 어떤 발현,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프로이드가 충동 개념에 대해 했던 작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 충동을 갖다가 주지화라는 개념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왜 충동에 대한 개념이 주지화가 아닐까요? 주지화가 도대체 뭘까요? 관념화. 충동이 주지화 내지 관념화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충동에는 결여와 섹슈얼리티, 결여와 성욕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무의식적 상징계의 결여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의식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욕의 장, 섹슈얼리티의 장이 그 함께 중첩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그 장에서 나오는 게 충동이기 때문에 충동은 주지화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관념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충동이라는 건. 245페이지 중간에 충동은 추동력이 아닙니다. 드랑, 영어로는 드라이브. 충동은 드랑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도 트리브는 드랑이 아닙니다. 즉 나르심 서론이 나온 지 1년 후인 1915년에 쓰인 충동과 충동의 운명이라는 논문에서 트립 반델룽은 이라면 모를까 쥐익살을 변모라는 뜻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험, 변천 또는 운명을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충동의 4가지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충동의 4가지 항목이란 무엇일까요? 드랑, 추동력이 있고요. 그벨레, 원천이라는 게 있고요. 오브젝트, 대상이라는 게 있고요. 시일, 목표라는 게 있죠. 물론 이러한 나열을 읽으면서 그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텍스트 전체가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 것임을 증명할 겁니다. 우선 이 논문을 시작하면서 프로이드 본인이 충동은 하나의 그룬트베그리프, 근본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이라는 건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이에요. 근본 개념이에요. 그룬트베그리프, 충동. 그리고 나서 그가 덧붙인 다음 대목은 그가 훌륭한 인식론자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자신이 과학 속에 충동을 도입한 시점부터 상황이 2가지 중 하나로 귀결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 개념이 보존되든지 충동이란 개념이 보존되든지 아니면 충동이란 개념이 폐기되든지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 개념이 요즘 말로 작동한다고 한다면 유지된다면 보존된다면 그것은 보존될 겁니다. 근데 줄 안을 읽어보면 저라면 그 개념이 통과해야 할 실제 속에 자신의 궤적을 그릴 수 있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실제 속에 자신의 궤적을 그린다 이런 표현을 썼죠. 충동은 실제계입니다. 충동은 실제계와 상징계에 걸쳐 있지만 실제계에 가까운 것이 충동이죠. 상징계에 걸쳐 있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충동은 실제계에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대상의 A, 미지수 X를 지향하지만 그 미지수 X에 닿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미지수 X를 통해서 원한 구조를 통해서 자기의 결여로 들어가는 것이 충동이기 때문에 충동은 실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 개념이 즉 충동이라는 개념이 통과해야 할 실제 속에 자신의 궤적을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충동을 실제계에 상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존될 겁니다. 그 개념이 폐기되지 않을 겁니다. 과학 분야에 속하는 다른 모든 그런트 베그리프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물리학의 근본 개념들입니다. 프로이드의 생리학 분야 선생들은 생리학을 현대 물리학의 근본 개념들, 특히 에너지론의 개념들과 통합시키는 것을 추진했던 장본인들이었죠. 프로이드의 생리학 분야의 그 스승들이 생리학과 물리학을 결합시키려고 그랬어요. 힘이나 에너지 같은 개념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포괄적이 된 어떤 현실에 맞춰 무수히 자신의 테마를 반복해오지 않았던가요? 생리학과 어떤 에너지론, 생리학과 어떤 힘의 개념을 묶으려고 했죠. 그래서 어떤 그 생리심리학, 생체심리학, 신경심리학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충동을 하나의 그 심리적 에너지로 보는 그런 그 쪽에 가까운 분들이 바로 프로이드의 생리학 스승들이었어요. 프로이드는 바로 이것을 예견한 겁니다. 그는 인식의 진보는 어떠한 규정의 슈타르하이트, 현혹에도 굴하지 않는다. 인식의 진보, 충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진보를 프로이드가 구성해낸 것이죠. 실천해낸 거예요.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는 충동이 우리의 신화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왜 신화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충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체적인 어떤 것이었어요. 프로이드의 초기만 해도 충동을 얘기할 때만 해도 충동이란 개념은 실체적인 무엇이었죠. 실체적인 무엇이라는 얘기는 신비에 가까운 것, 어떤 신화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라면 신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텐데요. 락강이 얘기하는 거죠. 줄 안에 보면 줄 안이 아니라 그냥 줄 치고 참고로 바로 이 텍스트 첫 문단에서 프로이드는 보다 핵심에 근접한 용어인 컨벤치온, 즉 규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이 논문 첫 텍스트 첫 문단에 규약이란 용어, 컨벤치언이라는 거, 협약, 규약 이런 의미인데 왜 이런 단어를 갖다가 그 충동 개념에다가 썼을까요? 규약, 협약 이것은 맺으면 무조건 이거는 실천돼야 돼요. 국가와 국가 간에, 기업과 기업 간에, 개인과 개인 간의 협약, 규약 이거는 반드시 실천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윤리예요. 그 규약이 나쁜 짓을 하는 규약이건 선한 행동을 하는 규약이건 일단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 A라는 단체와 B라는 단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사이에 맺어진 규약이라는 것, 컨벤치언이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양자가 실현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윤리적인 것이죠. 충동은 반드시
원한 구조 속에서 실현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컨벤션이라는 말이 충동에 걸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제자들에게 시켰던 벤담의 용어를 사용해 그것을 픽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픽션은 하나의 어떤 그 구조를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픽션은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그냥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맥락이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 이야기, A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 A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반드시 B라는 이야기가 뒤를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엔 반드시 C라는 이야기가 뒤를 이어야 돼요. 이 맥락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야기가. 충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강은 픽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이 픽션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모델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나은 표현이죠. 어떤 경우에도 모델을 가지고 그런트 베그리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에서는 여러 모델들이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트 베그리프, 즉 근본 개념이나 근본적 픽션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7페이지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충동과 관련해 프로이드가 언급한 4개의 항목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봅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4개의 항목들이 제각각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추동력, 드랑이라는 거, 드랑. 이것은 방출에 대한 무조건적 성향과 동일시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대변이 말이 올 때, 대변의 욕구를 강력하게 느낄 때, 막 설사가 나오려고 할 때, 이 방출에 대한 강력한 이 무조건적인 성향을 우리가 갖게 되죠. 마치 추동력이라는 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극이라는 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동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극에 있어요. 먼저 외적 자극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극의 수준에서 유입되는 추가분의 에너지,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양, 퀀티티를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적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게 추가분의 에너지로 작동해야 돼요. 추가분의 에너지. 추가분의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것은 그 외적 자극들이 내 안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뭔가를 발생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다만 프로이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지적 하나를 그것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흥분, 자극, 프로이드가 이 수준에서 사용한 용어를 쓰자면 라이츠가 문제이지만 충동과 관련된 라이츠, 자극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여타의 자극들과는 다른 것으로 내적인 라이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충동이 과잉분이 들어와서 이것이 내적인 라이츠, 이너 라이츠를 만드는 거죠. 내적 자극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 내적 자극이 발생해야만 드랑, 추동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체의 다양한 수준에서 무엇보다 배고픔이나 갈등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욕구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프로이드가 내적 자극과 외적 자극을 구분하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프로이드가 이 텍스트의 첫 줄부터 트리브는 흥어, 배고픔이라든지 흥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흥거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누르스트, 갈증이라든지 이런 욕구의 압력과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러니까 드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신체적인, 유기체적인 욕구와는 다른 것이다. 이 드랑이라는 것. 내적 자극에 의해서 추동되는 이 드랑, 추동력이라는 것은 이 유기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욕구와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고 그 위상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위상적으로. 유기체적인 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랑이라는 거.
본능과 관련된 욕구와는 다르다는 거죠. 248페이지. 실제로 트리브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프로이드가 전체로서의 유기체의 수준에서 작용하는 심급의 것을 참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요? 과연 실제가 총체적인 사태로서 거기에, 즉 유기체에 침입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이 생명체일까요? 생명체로서의 유기체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체적인 본능적인 욕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드랑이라는 것, 추동력이라는 것. 정확히 말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 프로이드가 거의 분화되지 않은 형태로 제시했던 프로이드의 장 그 자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초고를 참조하자면 이시, 레알 이시, 현실자, 실제적 나라는 수준의 장이죠. 이 현실자, 이 레알 이시라는 것은 이 신경계의 자예요. 신경계의 자. 아까 그 충동이 생기기 위해서는 충동에는 추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추동력을 구성하는 게 바로 외적 자극이 들어와서 이게 내적 자극을 만들 때 외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계가 그것이 그 자극을 내적 자극으로 변환시킬 때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그 레알이시라는 것이죠. 실제적 나. 그 신경체계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그램화되고 객체화된 주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객체화된 주체일까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경체적인 자아는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이 가진 표면이라는 특성을 강조해 이 장을 위상학적으로 다루고 또한 이 장을 표면으로 다루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에 전적으로 부합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에 있어서 추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레알이시다. 실제적인 자, 실제적인 나, 현실 자, 그것이다. 왜? 그것은 외적 자극을 신경계적으로 받아들여서 내적 자극화하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객체화된 주체예요.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객체화된 주체, 레알이시, 신경계적인 자. 이 점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장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보면 바로 저 트리브라이즈, 충동자극, 이게 바로 레알이시죠. 아니 레알이시가 만들어내는 인너 라이트, 내적 자극이 되는 거죠. 충동자극이라는 건 내적 자극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 이 장의 몇몇 요소가 트리브 베제츠트, 충동적으로 투자되는 거예요. 그 가두리가 무의식의 장과 성욕의 장 사이의 가두리가 충동적으로 투자되는 거예요. 트리브 베제츠트. 이 투자라는 말은 우리를 에너지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이건 아무 에너지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매우 힘주어 진술하고 있듯이 충동의 특성은 그것이 콘스탄테 크라프트, 항상적인 힘이에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동을 모멘탄의 슈토스 크라프트라고 말하지 않아요. 프로이드는 충동을 모멘탄의 슈토스 크라프트, 이 순간적인 어떤 이 힘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어떤 이 운동 에너지. 마치 그 100m 선수가 순간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듯이, 마치 역도 선수가 순간적인 그 리프팅 에너지를 발휘하듯이, 그런 그 슈토스 크라프트,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동력이라는 것은. 그거는 콘스탄트 크라프트, 항상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멘탄의 슈토스 크라프트는 무슨 뜻일까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 모멘트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한 선례가 있습니다. 즉 1870년 파리가 포위되어 있던 동안에 파리 시민들이 비스마르크가 사용했다는 프시콜로기슈의 모멘트, 심리적 순간이죠. 프시콜로기슈의 모멘트라는 말에 대해 야유를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런 말은 정말로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근래처럼 온갖 것에 적응하기 전까지 프랑스인들은 항상 단어의 정확한 사용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순간이라는 완전히 생소한 말은 그들에게 웃음거리로 보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단순히 심리적 요인을 뜻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모멘탄의 슈토스크라프트는 요인이라는 뜻으로만은 볼 수 없으며 운동역학에서 말하는 모멘트란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운동역학에서 말하는 그 순간적인 힘이에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슈토스크라프트, 즉 충격력은 살아있는 힘, 운동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 운동에너지. 하지만 충동에서 문제는 절대로 운동에너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운동으로 해결되는 어떤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양, 퀀티티, 양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며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멘탄의 슈토스크라프트와 콘스탄테 크라프트, 항상적인 힘으로서의 충동, 이 추진력, 추동력, 이거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이 추동력의 항구성 때문에 우리는 충동을 언제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학적 기능과 결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인 어떤 그 욕구 와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충동에 관해 프로이드가 말한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우선 충동에는 밤낮도 봄, 가을도 성새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적인 힘이지요. 추동력이라는 것, 이 드랑이라는 것, 추동력, 드랑이라는 것, 이건 항상적인 힘이다. 모멘탄의 슈터스크라프트와 같은 순간적인 운동 에너지가 아니다. 이것은 콘스탄테 크라프트다. 항상적인 힘이다. 이게 추동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적인 힘 때문에 충동이라는 것이 원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반복적인 원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추동력은 항상적인 힘이다. 영구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충동의 만족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